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팟빵 예스앱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팟빵 길장님의 질문. 김종필 전 총리가 훈장을 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잠시 후 인터뷰할 역사학자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스앱으로 주신 박종훈님의 질문.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후 총선,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가 왜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지. 지방의회의 권력이 그 정당에 대한 공약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여파가 있을 경우에 역시나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줬을 때 국민의 삶이 바뀌는구나, 내 삶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안 바뀌면은 총선 때 참패할 수도 있겠네요? 안 바뀌었다면 총선 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선거는 크게 보면 구도와 인물로 결정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직과 분위기 혹은 바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거에 지방선거의 수장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관건 선거가 획책됐죠. 그래서 야당은 이길 수가 없었다. 이기는 네.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앴던 걸 부활시켰을 때요. 88년에 노태우 정권 때.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했었죠. 그 네. 이유도 뭐 겉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지방선거의 수장들이 정부 여당 사람일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치적 판단하는 게 정무적 판단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이 분위기와 조직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음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오창석 씨가 저번에 출마했던 부산. 네. 이 PK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동진 정책이라고 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했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자, 동진 정책의 막내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다져놓은 조직이 이번 선거에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TK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운 선거를 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총선이나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쉽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명쾌했습니다. 명쾌했습니까? 네. 그럼 뉴스 브리핑으로 가봅시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역시 김종필 전 총리 별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궁화장을 청와대가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고요. 김부겸 장관이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김종필 전 총리에게 이런 훈장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에는 150개 이상의 반대 글이 올라와 있고요. 김종필 전 총리가 4.19 혁명 이후에 5.16 쿠데타를 기획했다. 예. 그리고 김종필 오이라 각서라고 하는 내용에서 뭐 일본이랑 협상이 어려우면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 뭐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이걸 성사시키겠다라는 등의 잘못된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정부 입장은 그래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 추설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도 관례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써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현역일 때 보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 속 인물로 생존한 역사 속의 인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모두 정당화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따라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그 훈장 추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훈장까지 줄 필요가 있었나. 네. 군인권센터에서도 예.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역사적 판단으로 맡겼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은 정부가 뭐 주기로 했던 걸 다시 걷어들이진 않을 테고요. 네네.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6.25 68주년이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68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중앙일보가 큰 악의성 제목을 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 거죠? 뭐였냐면 북이 보낸 건 동물 뼈였다. 유에 넘겨받은 미국과 영국 쇼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헤드라인이었습니까? 네, 6월 25일자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아직 북이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네. 현재까지 상황은요. 나무 상자야 100여 개를 판문점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 측으로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그 나무 상자에 동물뼈를 보내서 북한이 또 한 번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제목을 타고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1995년까지 송환 작업에서 북한이 그랬었다라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유해가 어느 정도 미국으로 돌아갈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죠. 트럼프 네. 대통령은 209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109에서 209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그 숫자를 뭐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재 예. 법 인류학자를 포함한 미국 측 관계자 2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복원을 해서 송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세 번째 뉴스 봅시다. 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금 재개가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100명을 뽑기 위해서 현재 5배수인 500명을 1차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을 뽑기 위해서 경쟁률이 무려 568.9대 1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네. 오늘도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정례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군만 기대해서는 남은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90대 이상이 21.8%고요. 전체 5만 7천여 명 지원한 사람 가운데 4만 8천여 명 85.6%가 70세 이상입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현재 74.7%는요. 예.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 기대해 보고요. 다음 뉴스 가봅시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앙상수 위원장이 당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찾아보겠다. 소위 말하는 친박과 비박을 구분하지 않도록 개파 구분 없이 확실하게 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인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모임은 인적 쇄신을 위한 정풍대상, 정풍운동의 대상에 안상수 준비위원장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도 그 정풍 대상에 들어갔어요? 네, 16명인데요. 김성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영,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정진석, 윤상현, 홍문표, 권선공, 김용태, 김재원, 이종구, 장재원, 곽상도 등 16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풍 대상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재건 행동에서는 2차 명단도 또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만일 친박이나 비박 두 세력 중에서 한 세력이 나온다면 그것 또 한 번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편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예. 이 재건 비상행동은 일단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누굴 지명하더라도 앞으로 반대할 것이다라는 포석을 이미 깔아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앞으로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바른미래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예. 이현주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두고 겨뤘는데 김관영 의원이 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내용이 빨리 수습이 돼야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국회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원구성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 달도 제대로 국회가 안 돌아가고 다음 달까지도 제대로 안 된다. 정말 민생을 위한 국회가 맞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자유한국당 내용을 수습하고 원구성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하마터면 실종으로 끝날 뻔했었는데요. 강진여 고생에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이 수색견을 데리고 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여고생 A양의 아버지 친구죠. 용의자 B씨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는데 이 휴대폰을 2개를 썼다고 합니다. 현재 제2의 휴대폰을 현재 경찰이 확보를 했고요. 이 내용을 현재 조사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방송에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사건 대장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미군 유해 관련해서 청취자님 의견이 있습니다. 6974님. 우리 국군 유해는 왜 안 오지요? 그리고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들은 언제 돌아오지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고요. 남북 또 다른 협상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도 하루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함께 진행해야 되고 현재 강원도 인근에서 오늘도 우리나라 국군 또는 6.25 전쟁 당시 참사자로 보이는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좀 기대를 해봅시다. 네. 6974님 의견 감사하고요. 오늘 퀴즈 갑니까? 네, 퀴즈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금요일 퀴즈 정답은 1번 러시아 두마였고요. 오늘 문제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중국 공산당 당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오쩌둥이 주창한 당원활동 쇄신운동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위해 명단을 발표한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정풍운동, 2번 유산소운동, 3번 복군운동입니다. 예, 1번 정풍, 2번 유산소, 3번 복군운동.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은 개별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고요. 청와대는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우화장을 추서하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만 훈장 추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자, 일단 교수님은 훈장 추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문재인 정부가 아마 다양한 그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훈장 추서를 좀 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종필 전 총리한테 훈장을 꼭 추서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 어쨌든 사망하면은 항상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도 공과 가가 있을 텐데. 그 과를 앞세우다 보면은 뭐 훈장 추서는 말이 안 될 테고 공을 앞세우다 보면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김종필 총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공이 두 가지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은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경제 발전의 한 축이었다. 그 경제 발전을 이제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본인도 역시 그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늘상 해왔었는데, 어쨌든 뭐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공을 이야기하자면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DJP 연합을 통해서 어쨌든 오랫동안의 그 군사독재 정권을 좀 종식하고, 물론 이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군사 정권의 어떤 연장선상이었다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민주정부 수립에 한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장 추서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인데, 뭐 그 의견을 아주 뭐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참혹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범이었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의 시대에 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였는데 그런 거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다는 이제 과가 더 큰 사람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요.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 혹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쿠데타에 관련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훈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물론 이제 예, 그런 사람들 다 훈장을 박탈해야 되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훈장이 취소되는 사람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그런 그 훈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 취소한 것에 대해서 삭탈하는 문제들 이런 것이 우리 지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정암 조광조가 당시에 이제 중동반정의 공신들이 너무나 엉터리 공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신을 갖다 삭제했던 그런 개혁적인 일들이 단행됐었거든요.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친일행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객관적이고 엄정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훈장을 박탈할 사람들은 박탈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선 말이죠.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념 논쟁이 심하고 좌우 논쟁이 심하기도 하고 심했었기도 해 과거가 있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뭐 화해의 의미라든가요, 또 보수, 진보, 화합의 의미랄까요. 이런 의미에서 훈장 적용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또 있단 말이죠. 일단 뭐 저는 그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좀 지지해 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한 개인의 연구자의 입장보다는 큰 틀에서 그 화해와 협력의 문제 속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 추서를 이제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점은 개인적으로 존중을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것이 꼭 했어야 됐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한 다양한 의견의 어떤 표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모두가 수용하는 것들이 역시 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여쭤보죠. 그 많은 언론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삼김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삼김 정치 폐단 혹은 장점 있을까요? 글쎄 그 삼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 정치력은 뭐 대단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과거에 뭐 저도 김대중 대통령 유세도 한번 가보기도 했고, 김영삼 대통령 유세도 가보기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거 시대에는 그런 일종의 보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스를 통한 패거리 정치가 한국 정치의 어떤 문화와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삼김 정치가 갖고 있었던 것이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저는 뭐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었던 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역으로 지금 시대에 다시 삼김 정치가 부활된다.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 씨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고요. 또 뭐 40대의 국무총리, 40대의 대통령 후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지금 뭐 30대, 40대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만 유독 뭐 올드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유독 이렇게 그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 기득권의 힘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들이 이제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고 그 40대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뒤에도 40대들이 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예. 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갖다 보니까 자기는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연륜 있는 50대가 돼야 된다. 그러다가 또 이제 60대가 돼야 된다. 또 70대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 한국의 어떤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게 되면 30대, 40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 한국 정치가 혹은 행정이 발전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40대, 50대 초반에 어떤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 사회적 여건들이 마련되고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기득권들이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요구와 힘들,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힘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민주주의 의식이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총선과 그 다음에 어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 굉장히 큰 변혁의 시기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3김 중에 2명은 대통령이 됐고 1명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JP만 대통령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세요? 글쎄요, 그 JP가 젊은 날에 이제 5.16 군사쿠데타를 이제 주도할 때 그런 이제 그 결정적인 그 선택들을 좀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JP가 한 번도 리더였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2인자. 박정희라고 하는 리더의 어떤 틀 안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이 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 두 사람은 자신 자체가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은 늘 박정희 어떤 틀 안에서 갇혀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충청 지역의 어떤 기반이 영남이나 호남의 어떤 그 정치 기반보다는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JP가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한 원인 이유가 아닐까 예.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충청 기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충청도 핫바지론 이런 것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말 구시대적 행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예, 다시는 일어서서는 안 될 일 같고요. 그 현실적으로 훈장 서운을 취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뭐 청원도 올라오고 한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구미에서 그 민주당이 구미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일종의 박정희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그 역사 신화가 이제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공과 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은 그 1978년에 미국 의회에서 만드는 프레이저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 프레이저 보고서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박정희 개인이 천문학적인 그 돈을 이렇게 그 이제 빼돌렸고 공화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빼돌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도 역시 김종필 전 총리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역사적 진실들이 알려지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그 사람의 진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제발전의 주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일협정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제 2억 불의 무상 그 차관이 들어오고 1억 불의 유상 차관이 들어왔을 때 거의 상당수의 돈이 당시 공화당 청당 자금과 정치인들의 비자금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역시 김종필 전 총리의 역할이 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고 미국이 그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박정희나 김종필의 어떤 그 특별한 역할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국민에 대한 배신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은 아마도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훈장 시설을 이렇게 좀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장이 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 자체를 조금 안좋아할 수도 있겠네.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아마 제가 봐서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만약에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환 노태우한테도 훈장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 속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 12.12 쿠데타, 이거보다 더 심한 쿠데타가 5.16 군사 쿠데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역사적 평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SM으로 이승인 님도 그런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훈장을 줘도 받아도 명예롭지 않습니다. 이승인 님 말로 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한 김준혁 교수하고 반대 의견도 문자로 많이 주고 계시네요. 4051님, 박정희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북한만 더 못 사는 한심한 극치의 나라였을 것이다. 그리고 0507님,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삼김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부정하고 사시죠. 이런 의견.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겠죠. 예. 반대 의견 읽어드렸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지난주 첫 방송 나가고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얻은 새 코너죠. 사건대장. 오늘도 지난주 대활약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인 배상훈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실종 8일 만인 어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사건인데요. 일단은 박상규 기자가 이 발견 장소와 발견 상태에 대해서 좀 용의자로 추정되는 아버지 친구분,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분의 차량하고 도보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실종 8일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시신이 상당히 많이 훼손 부패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충격적인 건 머리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 입고 있던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도 사라지고, 그리고 유류품도 전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시신이 실종 여고생이 맞는지 DNA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배 교수님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문이 확인이 안 될 테고. 그래서 DNA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체가 많이 부패됐기 때문에 DNA도 어렵겠다. 여름이어서 8일 만에 이렇게 부패했다고 볼 수 있겠나요? 위치에 따르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습한 데라든가 아니면 습한 데 온도가 높은 경우는 부패가 많이 진행되면은 가장 이제 수분이 가장 큰 적입니다. DNA한테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처음에 시료 채취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뼈 안쪽을 이제 거기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2차적인 3차적인 부분이고 지금에서 채취한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이 변사체가 있는데 이 변사체가 여고생인지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알몸으로 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DNA도 지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면 성폭행 여부도 가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쪽에 이제 보통 성폭행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박 기자가 이야기한 또 다른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머리카락은 왜 없어졌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의심이 많이 되는데 범인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내지는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뽑아버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어쨌든 끔찍하지만 밀어버렸거나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자연적인 부패가 빨리 진행이 돼 갖고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위적인 훼손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부패 때문에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옷가지가 없는 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옷가지를 거기서 처리하면 더 빠르지. 예. 굳이 다른 쪽에서 뭐 태우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옷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은 결국은 머리카락도 그 의도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옷은 부패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신원은 옷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좀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산짐승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종 수사할 때 야산을 두질 때 땅을 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잘 안 팝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게 되면 들짐승들이 사체를 훼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더 영리한 범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국가수 조세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이제 그냥 방치한 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니 산짐승이 훼손했냐 안 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거죠. 예. 그건 조금 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의문점. 예. 이 여고생의 몸무게가 이렇게 70kg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인데, 만약에 살해를 하고 사체를 옮겼다면, 이 굉장히 높은 산을 사체를 메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 생존했을 때, 만약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생존했을 때 범인이 끌고 왔을 것이다라는 추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러니까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분에서 분이 전화기를 제2의 휴대폰이 또 있었거든요. 그 휴대폰의 주인 아니면 어쨌든 제3자 다른 인물이 있었을 것이다. 공범. 그런 추정도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공범 묘도 있을 수 있겠고 방금 얘기하신 제2의 휴대전화. 그러니까는 이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이랑 문자라든가 전화통화 기록이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연락했을까? 그런데 결국은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휴대폰 모양은 발견한 건 아니죠 지금. 근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걸 추적할 때는 그 위치 기지국에 떠 있는 뭐 수천 개의 번호를 다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대포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 용의자의 동선하고 유사하면 이것이 대포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포폰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가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한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걸로 무엇인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대포폰 번호를 폰 넘버를 경찰이 알아냈다고 하면 경찰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번호로 어디 전화했고 이런 것만 알 수 있지 통화 내용이라든가 문자 내용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어떤 뭐 누구랑 이제 연결됐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공범이 있으면 공모 여부라든가. 동선도 파악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캐릭터폰 안에 그 G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삼각 측량을 통해서 그 위치를 이동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강력한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연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간에 용의자로 추정된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라든가 어쨌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밝히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취자들도 궁금증을 물어주시고 있는데 왜 묻거나 나뭇가지를 덮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건 개인적 프로파일러의 추정입니다. 그것은 사체가 빨리 훼손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아주 이 연쇄살인범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제 연구한 범죄자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가 지금 교수님 말처럼 일부러 그렇게 덮지 않았다고 하면 전화기를 2대 쓰고 본인의 명의로 된 것은 아예 집에다 놔두고 가고 또 CCTV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하거든요.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철저히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개농장을 운영을 했고 그러면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성 사체가 썼거나 동물성 사체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지식은 있다. 그건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개를 죄송합니다. 개를 도살해 갖고 이거 파는 형태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목숨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렇게 보통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굉장히 정상 7, 8부 능선에서 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용의자와 같이 공모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범이 없다면은 여고생이 스스로 함께 갔다는 거잖아요. 그 험한 산까지. 네네. 거기에 아르바이트 할 일이 없을 텐데. 그 협박을 이미 당했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협박 플러스 더하기 좀 물리적인 어떠한 위협이라든가 폭행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더 뭐 사체 부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성폭행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돼요. 약물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예. 그래서 약동물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요. 예. 약물을 투여해 갖고 그렇게 끌고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경찰에서는 전제를 하고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전제를 하고 수사를 하고 나오게 되면 이건 이렇게 통제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최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집 발견된 사체가 이 여고생이 아닐 수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동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여학생 가능성이. 그런데 어쨌든 강력한 용의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거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소권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이게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죽었으면은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건데 이 변사체의 죽음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공소권 없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제입니다.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내 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고 싶을 텐데 억울하죠.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수 또 경찰의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 삼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 사건은 결국은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실패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초동수사 실패라기보다는 경찰이 완벽하게 조작한 사건이죠. 조작 사건. 네, 조작한 사건이고.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이 1999년도 2월 6일 날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금품을 노린 그 3인조 강도가 삼내에 있는, 전북 삼내에 있는 나라 슈퍼에 침입했다가 금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 못 치게, 입을 좀 결박을 했었는데 잘못 결박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질식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 세 범인이 다 도망을 가는데 아무 단서를 못 잡고 경찰이 수사를 헤매다가 약 열흘 정도 지난 뒤에 그 흔히 말하는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지적 장애인 2명과 그 미성년자들한테 누명을 씌운 사건이죠. 의도적으로 그냥 뭐 아무 증거도 없는데 체포하고 나서 그냥 뭐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결국은 경찰이 알고도 누명을 씌웠는지 아니면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백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하게 소위 말하는 엮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찰 조서. 그 신문 조서를 보면 알겠는데 그 신문 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현장 상황이랬당 합리적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제 혹시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십자 드라이버의 사용법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런 강도나 절도범들이 십자 드라이버보다는 일자 드라이버를 하거든요. 어떤 틈을 벌릴 때. 근데 십자 드라이버 얘기도 나오면서 근데 현장은 그 부분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이제 엮은 거죠. 쉽게 말하면. 경찰이 그 진술을 받으면서 아우 얘들은 아니구나라고 느꼈겠네요. 충분하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에 이 사람들을 맞춘 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 명이 억울하게 잡히고 난 이후에 진범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요? 예, 그 누구냐면은 이 진범을 알고 있는 친구, 그 3인조 진짜 범인들의 친구분이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완주 경찰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범인이다, 할머니를 사망하게 했다 했는데 경찰에서 이미 자기네들 체포해서 이미 검찰에 넘긴 사건이 이미 넘겼는데 3명을 엮어서. 근데 갑자기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고 하니까 경찰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수사 보고서를 금품을 노린 사람의 그냥 자작극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이 제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특정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냥 이거를 묻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수사기관이 자신이 할 일을 은폐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서 그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온 이후에 9개월 있다가 검찰이 체포를 합니다. 진범을. 아, 진범을요? 예. 그 체포한 그 검사가 누구냐면은 최근에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최종원 춘천지검장. 그분이 부산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체포를 합니다. 진범 3명을. 체포 다 자백을 받았는데도 상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분이 다시 진범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이렇게 이 사건 조작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주 문제가 있죠. 우리가 범인 99명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전혀 그 반대되는 얘기를 경찰과 검찰이 했네요. 근데 이제 애초에 사건을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처리가 체포해서 기소해서 재판까지 됐는데 여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체포한 사람, 기소한 사람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하게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뒷사건을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진범은 어떻게 해서 다시 잡히게 된 겁니까? 진범은 마약 수사하다가 어쨌든 연루가 돼가지고 그 검사 앞에서 최종원 검사 앞에 다 자백을 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자백한 후에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풀려납니다. 다 풀려나고 억울하게 누명 썼던 그 지적장애인들 그 어리신 분들이 그대로 4년, 6년씩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요. 이 진범이 나중에 양심선언을 합니다. 내가 다 자백을 했는데 검찰이 풀어주더라. 나보고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이미 다 자백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하고 반성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도 검사가 풀어주니까 이 진범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참회와 반성의 기회마저 검사가 뺏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그 형까지 살았던 이 3인조들은 어떻게 됐나요? 재심 요청했어요? 재심해가지고 2016년도에 다 무죄를 받고 또 보상도 받았는데 이게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시간 지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대폭적으로 어쨌든 수사권이 강화가 됐는데 이 문제 수사했던 이 당사자분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고 현재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많은 수사 권한을 가졌을 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억울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지 이 점이 굉장히 우려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겠죠. 근데 재심을 해서 무죄가 났다고 하면은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처벌을 받는 법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를 한 과정에 폭행을 했다. 뭐 독직 폭행 이런 걸로는 넘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문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인권적인 반윤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 법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배 교수님도 경찰 출신이고 지금 또 경찰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처벌은 나중 문제고 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조차 안 하냐는 거죠. 무슨 심리 상태일까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생각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때렸고 옳으니까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 어떤 앞에 있는 것들,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같지 않은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확증 편향 비슷한 거겠네.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그 누명신 분들이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수감한 날짜별로 이렇게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고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사소송이거든요. 그 국가의 당사자 책임자들한테 당신들 잘못을 했으니까 뭐 손해를 배상해라. 그런 경우인데 이분들 사과를 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자기네들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 잘못 인정 안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국가가 구상을 하는 거죠. 예, 국가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국가가 돈을 물어주고 대신 국가가 이 사람한테 구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을 다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도 그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비틀어 놓은 건데 그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 3대 나라 슈퍼 강도 사건의 진범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벌받지 않았죠.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서 인정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세 명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났어요. 또 이 누명수 신분 만나서 사과하고 참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 묘소 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할머니 유가족 분들이 이 진범을 용서를 했습니다. 이제 늦게라도 참회를 하고 반성해서 되게 고맙다고. 근데 유가족이 더욱더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이 경찰들의 진범만큼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경찰과 검찰 그 당시 사건 책임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진범보다 반성하지 않게 됐는지 이분들이.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모든 게 피해자 같은데 당연히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은 당연히 피해자고요. 예. 또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진범이 그냥 그 처벌도 안 받고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이 오히려 되게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을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도 되게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자기들 사건으로 인해서 죄 없는 청년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니까 이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기서 짚을 게 이제 이 억울하게 된 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조사할 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할 때 보호자, 그러니까 진술 보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근데 그거 진술 변호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그걸 이제 상황을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말이 어떤지 이렇게 대한 상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인 배상훈 교수 그리고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